떨어져서 깨진 커다란 포도주통이 거리에 나뒹굴었다. 수레에서 술통을 내리다 사달이 난 것이다. 떨어진 포도주통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을 묶은 고리가 터지고 술집 문 앞 돌멩이에 부딪혀 호두 껍데기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자 주변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 게으름을 피우던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술을 맛보려고 달려나왔다. 어떤 생명체든 잘못 접근했다가는 절름발이로 만들 것처럼 생겨먹은 거칠고 뾰족한 돌들이 거리 사방에 박혀있더니 빌어먹을 기어이 술 웅덩이를 만든 것이다. 이런 웅덩이마다 그 크기에 맞게 사람들이 밀치락 달치락 몰려들어 애워싸고 있었다. 어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오므려 포도주를 떠서 홀짝거렸고, 어떤 사람은 술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전에 등 뒤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여자들에게 한 모금 맛보게 해주었다. 깨진 사금파리로 바닥에 고인 포도주를 떠마시는가 하면 심지어 머리수건을 풀어 포도주에 담갔다 아기 입안에 짜 넣어주는 아기 엄마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가 흘러내려가지 못하게 흙으로 작은 둑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창문에서 구경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포도주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느라 바빴다. 포도주가 밴 통조각을 손에 넣고 핥아먹거나 포도주가 베어 썩어 문드러진 눅눅한 통조각을 질겅질겅 씹는 사람도 있었다. 포도주가 흘러내려갈 배수시설은 없어도 사람들이 포도주를 모두 마셔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술이 스며든 진흙까지 몽땅 떠가는 바람에 이런 풍경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청소부가 다녀갔다고 생각할지 모를 일이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모습이었다. 이런 포도주 쟁탈전이 계속되는 동안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날카롭게 웃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거리에 울렸다. 그것은 난폭하다기보다 즐거운 놀이였다. 거기에는 각별한 동지에 누구든 함께 뒤섞여 어울리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특히 운이 조금 좋거나 근심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유쾌하게 얼싸안고 서로의 건강을 빌며 건배하고 악수를 나누고 심지어 10명 정도는 손을 잡고 춤까지 추었다. 이윽고 포도주가 다 없어지고 포도주가 고였던 웅덩이에 갈고리처럼 핥힌 손가락 흔적만 남자 이 야단법석은 갑자기 시작했던 것처럼 갑자기 멈춰버렸다. 장작을 자르느라 톱을 끼워 놓은 채 자리를 떴던 남자는 다시 장작을 가지러 갔다. 자신과 아이들의 허기진 손가락과 발가락을 담가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쓸 뜨거운 재가 든 주전자를 들고 가다 현관 계단에 두고 나왔던 여자들은 다시 그리로 돌아갔다. 민소매의 산발한 머리, 시체처럼 파리한 남자들은 모처럼 지하실에서 올라와 겨울 볕을 쐬고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다. 이윽고 그곳에는 햇빛보다 더 자연스러운 어둠이 몰려왔다. 쏟아진 적포도주는 파리 생탕투한 교회의 좁은 거리를 붉게 물들였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손과 얼굴,
헐벗은 발과 남학신까지도 물들였다. 나무를 톱질하던 남자의 손은 나무 토막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아기 엄마는 낡은 머리수건을 다시 두르는 바람에 이마에 붉은 얼룩이 생겼다. 술통 조각을 개걸스럽게 씹었던 사람들의 입가에는 지저분한 얼룩이 남았다. 긴 자루 같은 나이트캡을 더러운 자루 밖으로 머리가 쑥 튀어나온 듯 뒤집어 쓴 멀대같이 키가 큰 익살꾼은 포도주가 스며든 진흙을 손가락에 묻혀 벽에 낙서를 했다. 피. 때가 오고 있었다. 또다시 포도주가 거리의 자갈 틈으로 쏟아지고 그 흔적이 그곳에 많은 사람을 붉게 물들일 때가 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생탕투한 그 성스러운 얼굴 뒤로 어슴푸레한 빛은 자취를 감추고 먹구름이 다시 몰려왔다. 그 성스러운 존재를 시중드는 추위와 더러움과 무지와 빈곤은 마치 대단한 권세를 지닌 귀족처럼 모든 것을 지배했는데 그 중에서 빈곤이 가장 그러했다. 늙은이를 젊은이로 바꿔주는 마법의 맷돌은 분명히 아닌 맷돌 속에서 끔찍하게 갈리고 또 갈린 적이 있는 몇몇은 모퉁이에서 떨었다. 그들은 모든 집을 들락날락했고 창문으로 낡은 옷자락으로 바람을 일으켰다. 그들을 갈았던 맷돌은 젊은이를 늙은이로 만들어주는 맷돌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찌들었고 목소리에는 근심이 배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나 어른들의 얼굴에나 세월의 고랑이 파였고 새로 생긴 고랑은 굶주림의 표시였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였다. 장대와 빨랫줄에 허름한 옷가지가 걸린 공동주택에서도 굶주림이 밀려왔다. 굶주림은 지푸라기와 누더기와 나무와 종이와 함께 그 옷가지에도 달라붙었다. 남자가 베어놓은 얼마 안 되는 장작 부스러기에 굶주림은 달라붙었다. 굶주림은 연기 없는 굴뚝에도 아무리 뒤져도 먹을 만한 동물 내장조차 찾아보기 힘든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했다. 군기는 빵집 주인의 옷소매에도 새겨져 있고 질 나쁘고 빈약한 작은 빵덩이에도 쓰여 있었다. 소시지 가게에서 파는 죽은 개로 만든 소시지에서도 새겨져 있었다. 밤을 굽는 원통 화로에서도 달그닥 달그닥 바싹 마른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마지못해 기름 몇 방울을 넣어 튀긴 거칠한 잘게 썬 감자튀김 접시에도 굶주림은 담겨 있었다. 굶주림이 어울리는 곳 어디에나 굶주림은 풍겼다. 범죄와 악취가 그득하고 좁고 구불구불한 새길이 많은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에는 어딜 가나 넉마를 걸치고 나이트캡을 쓴 사람들이 있었다. 넉마와 모자에서는 악취가 풍겼고 그들을 음울하게 내려다보는 것들은 모두 병색이 완연했다. 그곳 사람들에게는 궁지에 몰리면 역습할 것 같은 야생 동물 같은 면이 있었다. 하도 질밥이고 억눌려서 슬금슬금 움직여도 눈은 불처럼 이글거렸다. 무언가 억누르느라 꼭 담은 입술은 하얗게 질렸다. 이마에는 자신이 매달리거나 누군가를 목매달아 죽일 때 생각하는 대수대의 밧줄과
비슷한 주름이 파여 있었다. 간판들도 하나같이 우울하게 빈곤을 보여주었다. 정육점에는 말라빠진 고기만이, 빵가게 간판에는 거칠고 빈약한 빵 덩어리가 그려져 있었다. 술집 간판에는 묽은 포도주나 맥주 양이 적다며 투덜거리거나 인상을 쓰고 수군거리는 술꾼들이 어설프게 그려져 있었다. 무기와 연장을 제외하고는 무엇 하나 풍요롭지 않았다. 칼장수의 칼과 도끼날은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번쩍거렸고 대장장이의 망치는 묵직했으며 총 제작자의 무기는 금세라도 사람을 죽일 것처럼 보였다. 곳곳에 물 웅덩이가 있는 진흙탕길에는 돌멩이가 널려 있어 발에 채이기 십상이었고 인도도 없었으며 있더라도 문 앞에서 불쑥 끊겼다. 길 한가운데는 정비가 시급한 도랑, 물이 흘러야 도랑이지만 이 흘렀다. 억수 같은 비가 내린 후에 벼란간 집 안까지 물이 들어왔다. 길 건너편에는 초라한 가로등이 널찍한 간격으로 끈과 도르래에 매달려 있었다. 밤이 되면 점등원은 등을 내려 불을 붙인 다음 위로 끌어올렸다. 가냘픈 심지에 붙은 희미한 등 불빛은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머리 위에서 힘없이 흔들렸다. 아닌 게 아니라 촛불들은 정말로 바다에 떠 있었고 배와 선원들은 위험한 폭풍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때가 오고 있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할 일 없이 굶주리면서 점등어만 쳐다봤던 그 지역의 여윈 허수아비들은 점차 점등 방법을 더 좋게 바꾸면 어떨까? 저 밧줄과 도르래로 등이 아니라 사람을 매달아 자신들의 암울한 상태를 비춰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프랑스에 불어오는 바람에 허수아비의 넉마는 아직 흔들리지 않았고 노랫소리와 날개가 고운 새들은 아직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외관이나 수준이 다른 상점들보다 나은 길무퉁이의 술집의 주인은 노란색 조끼와 초록색 반바지 차림으로 가게 밖에 서서 쏟아진 포도주를 한 모금이라도 더 맛보려는 아귀 다툼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다. 배달하는 작자의 잘못이지. 다시 가져오라고 해야겠어. 그때 길 맞은편 벽에 낙서하는 키 큰 익살꾼을 발견한 그는 익살꾼을 불렀다. 이봐 가스파르, 거기서 뭐해? 상대방은 그 부류가 흔히 그렇듯 자신의 낙서가 대단한 의미라도 있는 것처럼 자랑스레 가리켰다. 그러나 그런 부류가 흔히 그렇듯 농담은 빗나가 완전히 실패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자네 미쳤어? 길을 건너온 술집 주인은 수고롭게도 진흙 한 덩이를 집어 낙서 위에 대고 문질렀다. 왜 이런 한 길에 낙서를 하는 건가? 말해봐. 낙서를 할 데가 없어서 여기 하는 건 아닐 테지? 그는 훈계를 하면서 낙서를 지우던 손을 익살꾼의 가슴에 댔다.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익살꾼은 손으로 제 가슴을 툭툭 치더니 날렵하게 위로 펄쩍 뛰어올랐다가 멋진 춤을 추는 것처럼 사뿐히 내려오며 돌연 때 묻은 신발 한 짝을 벗어 손에 쥐고 위협적으로 쑥 내밀었다. 잔인하고 현실적인 성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대단한 기질을 발휘하는 장난꾸러기 같았다.
신발 신게. 어서 신으라고. 술집 주인이 말했다. 가서 술이나 한잔하고 가게. 그렇게 충고하면서 그는 더러워진 손을 익살꾼의 옷에 닦았다. 애초에 손을 더럽힌 건 그의 낙서 때문이었으니까. 그는 길을 건너 다시 술집으로 돌아갔다. 이 술집 주인은 목둘레가 황소 같고 싸움 깨나 할 것 같은 30대 남자로 아무리 추워도 외투는커녕 속옷 하나만 걸치는 본새가 다혈질이 분명해 보였다. 게다가 구릿빛 팔뚝이 드러나게 소매를 팔꿈치까지 접어 올렸다. 꼬불꼬불하고 짧은 짙은 색 머리에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서글서글한 눈에 미간이 넓은 편이고 피부는 검었다. 전체적으로 인상은 좋았지만 고집이 세 보였다. 틀림없이 결단력이 강하고 목적의식이 투철한 사람일 것이다. 절대 뒷걸음질 치지 않을 위인이니 한쪽이 낭떠러진 좁은 내리막길에서는 결코 마주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다. 그가 들어갔을 때 아내 드파르주 부인은 계산대 위에 앉아 있었다. 남편과 비슷한 연배인 당당한 분위기의 부인으로 무엇이든 허투루 볼 것 같지 않은 매서운 눈매에 큰 손에는 반지를 여러 개 끼고 차분한 표정에 튼튼한 골격, 웬만한 일에는 평정을 잃지 않는 태도를 지녔다. 게다가 어떤 일을 주관하고 계획을 세울 때 작은 실수도 없이 해낼 것 같은 치밀한 면도 있었다. 추위를 잘 타는 드바르주 부인은 털옷으로 몸을 감싸고 커다란 귀고리를 감출 정도는 아니어도 옅은 색 머리수건을 머리에 잔뜩 둘렀다. 앞에 늘 놓아두는 뜨개질거리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려고 잠시 내려놓은 터였다. 왼손으로 오른팔 뒤꿈치를 괴고 이를 쑤시던 부인은 남편이 들어오자 말없이 잔기침을 몇 번 했다. 더불어 짙고 뚜렷한 눈썹을 쪼아 올려 미간에 주름을 잡았는데 가게 안의 손님들을 둘러보라는 신호였다. 그가 길 건너편에 있는 동안 새 손님이 들었던 것이다. 술집 주인은 열심히 눈알을 굴리다가 구석에 앉아있는 나이 지긋한 신사와 젊은 아가씨를 발견했다. 다른 손님도 있었다. 2명은 카드게임을 하고 2명은 도미노 게임을 하고 3명은 카운터 옆에 서서 얼마 안 남은 포도주를 최대한 아껴 마시고 있었다. 그는 카운터 뒤를 지나다가 나이 든 신사가 어린 아가씨에게 우리가 찾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눈짓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들 도대체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서 뭐 하는 거요? 드파르주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난 댁들을 모른다오. 그는 두 이방인을 못 본 채하고 카운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세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어떻게 돼가나 자크. 한 명이 드파르주에게 말했다. 쏟아진 포도주는 몽땅 먹어치웠나? 한 방울도 안 남았어, 자크. 드파르주가 대답했다. 이렇게 세례명을 주고받을 때 드파르주 부인이 이쑤시개를 문 채 다시 기침을 하고 눈썹을 추어 올려 미간을 찌푸렸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요. 3인조 중 2번째 남자가 드파르주에게 말했다. 이 불쌍한 짐승들이 포도주 맛을 보는 일이 어디 자주 있는 일인가요? 기껏해야 검은 빵과 죽음의 맛이나 보지. 그렇지 않소, 자크? 그렇다마다, 자크. 드파르주가 대답했다. 2번째 사람과 세례명으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 드파르주 부인은 여전히 태연자약하게 이를 쑤시며 잔기침을 하고
또다시 이마에 주름을 한 가닥 잡았다. 그때 마지막 사내가 빈 술잔을 내려놓고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이게 더 나쁠지도 모르지요. 이 불쌍한 짐승들은 쓰디쓴 맛에 길들여 있고 고생이 몸에 뱉거든요. 안 그렇소, 자크? 당신 말이 옳소, 자크. 드파르주가 맞장구를 쳤다. 세 번째 남자와의 세려명 교환은 그것으로 끝났다. 드파르주 부인이 이쑤시개를 내려놓고 눈썹을 축혀 올린 채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기 때문이다. 참, 그건 그렇고. 드파르주가 중얼거렸다. 신사 양반들, 내 마누라요. 세 명이 드파르주 부인을 향해 모자를 벗어 흔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여 응답하고는 재빨리 눈을 돌렸다. 그녀는 무심하게 술집을 휘휘 둘러보고 나서 차분하고 온화하게 뜨개질 거리를 집어들고 뜨개질에 몰두했다. 신사 양반들, 그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계속 아내를 주시하면서 말했다. 잘 가시오. 참, 댁들이 보고 싶어 했던 독신자 숙소 말이오. 내가 나갔을 때 물어봤던 5층 방. 여기 왼쪽으로 붙어있는 뜰 쪽으로 계단 입구가 있소. 그가 손으로 가리켰다. 우리 집 창문 쪽. 댁들 중에 한 명은 이미 가봤으니 길을 알 거요. 그럼 잘 가시오. 사내들은 술값을 내고 그곳을 떠났다. 드파르주 씨가 뜨개질하는 아내를 살피고 있을 때 귀퉁이에 있던 나이든 신사가 앞으로 와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다. 말씀해 보시지요, 신사 양반. 드파르주가 이렇게 말하고 조용히 함께 문가로 갔다. 그들의 대화는 간단했지만 지극히 중대한 것이었다. 드파르주는 첫 마디에 깜짝 놀라며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1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신사는 어린 숙녀를 불러 함께 밖으로 나갔다. 드파르주 부인은 날렵한 손놀림으로 뜨개질을 하며 계속 눈썹을 찌푸릴 뿐 모른 채 했다. 술집을 나온 자르비스 로리 씨와 마네트 양은 드파르주가 조금 전 동료들에게 알려주었던 출입구로 갔다. 악취가 나는 작고 시커먼 뜰과 연결되는 그 문이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 출입구였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칙칙한 타일이 깔린 입구에서 드파르주 씨는 늙은 주인의 아이를 발견하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자기 입술에 갖다 댔다. 그것은 예의 바른 행동이었지만 그는 절대 예의 바르게 하지 않았다. 그에게 순간적으로 확연한 변화가 일어났다. 쾌활하고 개방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비밀스럽고 적개심이 불타는 위험한 남자가 되었다. 꽤 높습니다. 좀 힘들 겁니다. 천천히 오르는 게 좋을 겁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드파르주가 근엄한 목소리로 로리 씨에게 말했다. 혼자 계십니까? 로리 씨가 속삭이듯 물었다. 혼자요? 신이 함께 하시죠. 언제나 신이 함께 하실 겁니다. 드파르주 역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늘 혼자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원해서? 그분께 필요해서죠. 제가 처음 그분을 배웠을 때부터요. 그들이 나를 찾아내어 위험을 각오하고 몰래 그분을 돌봐드릴 수 없겠냐고 물었을 때부터. 그분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변하셨죠? 변하셨느냐고요? 술집 주인은 걸음을 멈추고 손으로 벽을 세게 친 다음 무지막지한 욕설을 중얼거렸다. 곧장 되받아쳐도 반도 못 따라갈 지독한 욕설이었다. 로리 씨는 두 동행인과 계단을 오를수록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파리의 더 허름하고 붐비는 지역에 있는 이런 계단은
요즘이 더 형편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에도 익숙하지 않고 비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역겨웠다. 크고 불결한 둥지 같은 이 높은 건물 안의 작은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문이 따로 나 있는 방들이 계단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했다. 쓰레기를 창문으로 내던지거나 각자의 층계참에 쌓아두었다. 가난과 궁핍 때문에 쓰레기가 쌓이지는 않더라도 통제되지 않는 절망적인 부패 덩어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대기를 오염시켰다. 쓰레기와 가난이라는 두 원천이 결합된 악취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약했다. 그런 대기 속 더럽고 악취나는 가파르고 어두운 계단통이 바로 길이었다. 자르비스 로리는 자신도 혼란스러운 데다 젊은 동행인의 동요가 시시각각으로 심해지자 2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쉬어야 했다. 그때마다 비참하게 짝이 없는 창문 쇠창살 앞에서 한숨을 돌렸는데 오히려 쇠창살로 조금이라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가 탈출하고 오염되고 병든 공기가 기어들어오는 것 같았다. 녹슨 쇠창살 너머 무질서하게 뒤엉킨 바깥 풍경이 어떨지는 냄새로 짐작할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야에는 노트르담의 높다란 첨탑 2개의 끄트머리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아래나 근방의 건강한 삶의 모습이라든지 건전한 사고의 징후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계단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3번째로 쉬었다. 다락이 있는 층에 오르려면 경사가 더 급하고 폭도 더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술집 주인이 항상 몇 걸음을 앞서갔고 로리 씨는 젊은 아가씨가 뭐라도 물어올까 두려운 듯 술집 주인 곁에 바싹 붙어서 갔다. 그리고 술집 주인이 뒤돌아보며 어깨에 두른 외투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더듬어 열쇠를 꺼냈다. 문을 잠가 놓은 겁니까? 자르비스가 놀라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드파르주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이 불쌍한 신사를 꼭 가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잠가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파르주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얼굴을 찌푸렸다. 왜지요? 왜냐고요? 그분은 오랫동안 갇혀서 지냈어요. 문을 열어두면 미쳐서 날뛰다가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그럴 리가. 로리 씨가 소리쳤다. 설마라고요. 드파르주가 씁쓸하게 되받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뭐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이 하늘 아래에서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악마여, 영원하라. 자, 이제 그만 들어갑시다. 이 대화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이루어졌기에 어린 아가씨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떨었고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무엇보다 두려움과 공포가 교차했다. 로리 씨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로를 한두 마디 해주어야 할 것 같았다. 기운을 내요, 아가씨. 기운을. 이건 업무일 뿐이에요. 최악의 순간은 금방 지날 겁니다. 그저 문턱을 넘으면 돼요. 그러면 최악의 순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갖 좋은 것, 온갖 위로와 행복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 친구가 도와줄 거예요. 우리 친구 드파르주 씨가. 자, 이건 업무일 뿐이에요. 업무. 그들은 천천히 조용조용 올라갔다. 층계는 짧았고 금세 꼭대기가 나왔다.
그러고 나서 몸을 돌렸을 때 세 사람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문 밖에서 서성이는 세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문 밖에 서서 허리를 구부린 채 벽에 난 구멍인지 틈인지 모를 곳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은 세 남자가 고개를 돌리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이름이 같은 세 남자였다. 댁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저 친구들을 깜빡 잊었군요. 드파르주가 설명했다. 여보시오. 우리가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 그만 가보시오. 세 남자는 아무 대꾸 없이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그 층에 다른 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술집 주인은 그들만 남자 곧장 그 문으로 갔다. 로리씨가 조금 화난 듯 그에게 속삭였다. 마네트씨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보시다시피 나는 선택된 몇 명에게만 보여줍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그 몇 명이 누굽니까?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는 겁니까? 나와 이름이 같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보여줍니다. 내 이름은 자크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구경거리가 도움이 되지요.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영국인이라 이해 못합니다. 괜찮다면 거기에서 잠깐 기다리시지요. 드파르주는 훈계하듯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손짓을 하고 벽에 난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내 고개를 들고 두세 번 문을 두드렸다. 그저 인기척을 느끼게 하려는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어 보였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열쇠를 꽂고 두세 번쯤 건성으로 돌렸다. 그런 다음 열쇠를 서툴게 자물쇠에 꽂고 힘껏 돌렸다. 천천히 문이 열렸다. 그가 방 안을 들여다보며 뭐라고 말했고 그쪽에서도 희미하게 뭐라고 대답했다. 서로 단음절의 말을 주고받았을 뿐이었다. 드파르주는 어깨 너머로 그들을 돌아보며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로리씨는 어린 숙녀의 허리를 손으로 단단히 받쳐 부축해 주었다. 아가씨가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저 업무일 뿐이에요. 업무.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눈물이 그의 뺨 위에서 반짝거렸다. 그가 재촉했다. 들어와요. 어서 들어와요. 겁나요. 그녀가 떨면서 대답했다. 뭐가요? 왜? 저분이요. 제 아버지. 그녀의 말과 재촉하는 안내자의 손짓에 걱정스러워진 로리씨는 아가씨의 팔을 자신의 목에 걸고 약간 들어올리듯 해서 방 안으로 이끌었다. 그는 마네트 양을 일단 문 안쪽에 앉힌 뒤 자신에게 매달리는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열쇠를 빼고 안으로 들어온 드파르주는 문을 닫고 다시 안에서 잠근 뒤 열쇠를 손에 쥐었다. 이 모든 동작이 기계적일 정도로 빈틈없었고 최대한 시끄럽도록 일부러 거칠고 요란하게 행동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로 잰 듯한 걸음으로 창문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장작 따위를 재워놓으려고 만든 다락은 어두침침했다. 지붕창은 사실상 지붕의 내 문이었고 거리에서 물건을 매달아 끌어올리는 작은 크레인이 달려있었다. 게다가 프랑스 건축물의 여느 문처럼 유리도 없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가운데에서 접히게 되어 있었다. 한기가 들지 않도록 한쪽 문은 닫혀 있고 다른 쪽 문은 약간 열려 있었다. 이 틈으로 눈꽃만한 빛만 들어오는 터라 처음에 들어오면
뭐가 뭔지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다. 하물며 이런 어두침침한 곳에서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으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습관이 들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작업이 지금 이 다락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문에서 등을 돌린 채 술집 주인이 서서 바라보는 창문 쪽으로 얼굴을 향한 백발 노인이 낮은 걸상에 앉아 허리를 구부리고 바쁘게 구두를 짚고 있었다. 안녕하셨습니까? 드파르주 씨가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구두짓기에 여념이 없는 백발 노인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상대는 잠깐 고개를 들어 마치 먼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서 오게. 여전히 열심이시군요. 그렇죠? 긴 침묵 후에 백발 노인이 잠깐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그렇네. 일하고 있지. 이번에는 퀭한 두 눈이 상대를 힐끗 쳐다본 뒤 시선을 떨궜다. 그의 목소리는 어찌나 힘이 없는지 애처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분명 갇혀 지낸 데다 부실한 식사 때문이겠지만 몸이 허약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혼자서 외롭게 지내다 보니 사용할 일이 없어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는 사실이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오래전에 들은 소리의 마지막 메아리 같았다. 생기와 울림이 완전히 사라진 인간의 목소리는 한때 고왔던 색이 바래어 낡고 흐린 얼룩만 남은 느낌을 주었다. 게다가 어찌나 가라앉고 감정을 억눌렀는지 지하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홀로 황야를 떠돌던 여행자가 지치고 굶주려 쓰러져 죽기 전에 가족과 친구를 그리워하는 절망하고 상심한 생명체의 목소리였다. 말없이 작업하는 시간이 몇 분쯤 흐른 뒤 그가 다시금 퀭한 눈을 들었다. 관심이라든가 호기심 따위는 없이 그저 서로 알고 지내는 유일한 방문자가 늘 서 있는 곳에 있다는 사실만 기계적으로 인식하는 눈이었다. 구두짖는 사내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던 드파르주가 입을 열었다. 조금 더 화나게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구두짖는 사내는 일손을 멈추고 말소리가 들리는 자신의 옆 마루를 멍하니 응시한 다음 반대편 마루도 똑같이 바라봤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들어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뭐라고 했소? 조금 더 방을 밝게 해도 견딜 수 있으시겠냐고요? 그래야 한다면 참아야겠지. 반쯤 열린 문이 더 열렸고 한동안 그 각도를 유지했다. 다락에 빛이 넓게 들어오자 미완성인 구두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작업을 중단한 사내의 모습이 드러났다. 걸상과 발치에는 평범한 연장 몇 개와 갖가지 가죽 쪼가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리 길지 않게 들쭉날쭉 자른 허연 수염에 얼굴이 홀쭉하고 유난히 눈이 빛나는 사람이었다. 수척하고 멍한 얼굴에 아직 새지 않는 검은 눈썹과 마구 헝클어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때문에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은 눈이 커 보였다. 아니, 원래 큰 편이었지만 지금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커 보였다. 목 부분을 풀어헤친 낡은 누런 셔츠 아래로 야위고 쭈글쭈글한 살이 드러나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캔버스 천으로 만든 낡은 겉옷과 후줄근한 긴 양말,
옷 전부가 넝마처럼 오랫동안 직사광선과 공기를 접하지 않아 칙칙하고 얼룩덜룩한 누런 양피지처럼 바래고 뭐가 뭔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는 한 손을 쳐들어 눈가에 쏟아지는 햇살을 가렸다. 손뼉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쳐다보는 법이 없었다. 소리와 장소를 연결짓는 방법을 잊어버린 듯 옆을 확인한 후에야 그 사람을 보았다. 먼저 헤매지 않고는 말하는 법이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다. 오늘 그 구두를 완성하실 겁니까? 드파르주가 로리 씨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며 노인에게 물었다. 뭐라고 했나? 오늘 그 구두를 완성하실 거냐고요? 꼭 그럴 건 아니네. 하지만 그럴지도 모르지. 나도 모르겠네. 그는 그 물음 덕분에 작업이 기억났는지 다시 일을 하려고 허리를 구부렸다. 로리 씨는 마네트 양을 문가에 두고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아갔다. 그렇게 드파르주 곁에서 1, 2분쯤 서 있자 구두 짓는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출연에 별로 놀라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더듬었다. 어느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일감이 툭 떨어졌다. 그는 다시 몸을 구부려 구두를 바라보았다. 한순간이나마 시선과 동작이 일치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드파르주가 말했다. 뭐라고 했나? 손님이 왔다고요. 구두 짓는 사내는 조금 전처럼 고개를 들었지만 일감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자, 드파르주가 말했다. 구두를 볼 줄 아는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분께 만들고 있는 구두를 보여주세요. 보시지요, 손님. 로리 씨는 구두를 받아들었다. 손님께 어떤 종류의 구두이며 제작자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셔야죠. 구두 짓는 사람은 평소보다 오래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다.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잊어버렸어. 뭐라고 말했나? 이 손님께 만들고 있는 구두 종류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숙녀와요. 젊은 아가씨가 산책할 때 신는 구두. 최신 유행하는 거라오. 유행이란 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하지만 내게 본은 있다오. 그는 자부심 어린 표정으로 구두를 힐끗 보았다. 그걸 만든 사람 이름은요? 드파르주가 말했다. 손에 들어야 할 일감이 없어지자 그는 오른손 주먹을 왼손 바닥에 놓았다. 오른손으로 왼손 주먹을 감싸고 이어서 한 손으로 수염난 턱을 문지르는 행동을 잠시도 쉬지 않고 되풀이했다. 말을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빠져드는 마음의 불황 상태에서 그를 끄집어내는 일은 기력이 다해 기절한 사람을 깨우거나 어떤 사실을 알아내려고 죽어가는 사람의 의식을 억지로 붙들어 놓는 일만큼 힘들었다. 내 이름을 물었소? 그렇습니다. 북탑 105호. 그게 다입니까? 북탑 105호. 그는 한숨도 신음도 아닌 지친 목소리로 겨우 내뱉은 뒤 다시 일을 하려고 허리를 구부렸다. 그때 다시 침묵이 깨졌다. 원래 직업이 구두공은 아니시죠? 로리 씨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구두공은 드파르주에게 지문을 넘기려는 듯 퀭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도와줄 기미가 안 보이자 한동안 바닥을 훑고 나서 질문자를 쳐다보았다. 내 본업이 구두공이 아니라고? 그렇소. 원래 구두공은 아니었소. 여기에서 배웠소. 혼자서 배웠지. 자처에서 배우게 해달라고. 그는 말꼬리를 흐리며 심지어 몇 분간이나 쉬지 않고 두 손을 비틀어댔다. 그의 시선이 서서히 뒤로 물러나 허공을 헤매다 마침내 어떤 얼굴에 가 닿았다. 순간 흠칫 놀라더니 막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지난밤 화제를 이야기하는 양 말을 이어나갔다. 자처에서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오래 고생해서 익혔소. 그 후로 구두를 만들었소. 그는 로리가 들고 있는 구두를 건네받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때 로리 씨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마네트 씨, 저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구두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구두공은 앉아서 질문하는 사람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마네트 씨, 로리 씨가 드파르주의 팔을 잡았다.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이 사람을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마네트 씨. 예전 은행원도, 예전 일도, 예전 하인도, 그 시절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네트 씨? 오랜 세월 갇혀 지낸 남자가 로리 씨와 드파르주를 번갈아 멍하니 보고 있자니 이마 한가운데에 오래전에 지워졌던 활발한 열띤 지력의 흔적이 그에게 드리워졌던 검은 안개 밖으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물론 그 흔적도 이내 구름에 가려져 점차 흐려졌다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그 지력은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그 흔적은 아버지를 보려고 벽의 알맞은 지점으로 옮겨가 있던 아름다운 아가씨의 얼굴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그녀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게다가 처음에는 두려워서 그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또는 그를 보지 않으려고 손을 올렸지만 나중에는 충격과 연민 때문에 그저 올리고 있던 손을 이제는 아버지의 유령 같은 얼굴을 자신의 따뜻하고 젊은 가슴에 품고 생명력과 희망을 되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열렬히 그를 향해 뻗었다. 그 예쁘고 젊은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아버지와 어찌나 닮았던지 마치 광선처럼 아버지에게서 딸에게로 전달된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 다시 어둠이 내렸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집중력은 점점 흐려졌고 어두침침하고 멍한 눈빛으로 전처럼 바닥을 훑고 나서 주변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구두를 집어들었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저 사람을 아시겠어요? 드파르주가 속삭이듯 물었다. 잠깐. 처음에는 영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야. 잠깐 기억이 났어. 잘 알았던 얼굴이었어. 쉿. 조금만 더 뒤로 가봅시다. 조용히 해봐요. 그 사이 벽에 기대어 서 있던 마네트 양은 구두공의 걸상 근처로 와 있었다. 그가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에 누군가 있어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왠지 섬뜩했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처럼 아버지 옆에 서 있었고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에 몰두해 있었다. 한참 후 손에 든 연장을 구두칼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구두칼은 마네트 양이 서 있는 쪽이 아니라 그의 옆에 놓여 있었다. 그는 칼을 집어든 다음 다시 작업을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때 웬 드레스 자락이 보였다. 고개를 들자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두 구경꾼은 놀라서 앞으로 튀어나갔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그들을 말렸다. 그들의 생각과 달리 마네트 양에게는 구두공이 자신을 칼로 찌를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없었다. 구두공은 부러운 듯 아가씨를 응시했다. 잠시 후 그의 입술이 무슨 단어를 만들어내려고 움쭉거렸지만 소리는 쉬이 나오지 않았다. 가쁘고 힘겨운 호흡 중간중간 천천히 말을 꺼냈다. 누구요? 마네트 양은 눈물을 흘리며 제 입술에 두 손을 댔다가 그에게 키스를 보냈다. 그러고는 엉망이 된 아버지의 머리를 껴안기라도 하듯 제 가슴 위에서 두 손을 맞잡았다. 아가씨는 교도관의 딸 같지는 않은데.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아니에요. 그럼 누구요? 그녀는 여전히 어떻게 말해야 할까 두려워하면서 그의 옆 걸상에 걸터 앉았다. 그런 다음 몸을 빼는 구두공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순간 그에게는 묘한 전율이 흘렀는데 겉으로도 확연히 보였다. 그가 구두칼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때였다. 구두공의 손길에 길고 물결치는 그녀의 금발이 갑자기 한쪽으로 넘어가더니 툭 떨어졌다. 이어서 차츰 앞으로 뻗은 손이 금발을 움켜쥐었다. 그는 머리카락을 골똘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와중에 다시 미궁에 빠졌고 길게 한숨을 내쉰 뒤 구두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놓여난 마네트 양은 구두공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구두공은 정말 그 팔이 거기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미심쩍게 두세 번 쳐다본 뒤 일감을 내려놓았다. 이윽고 목에 걸린 꼬깃꼬깃 잡은 천 조각이 달린 시꺼먼 끈을 끌었다. 그러고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 안에는 약간의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다. 오래전 어느 날 그가 손가락에 감아두었던 긴 금발 한두 가닥이었다. 그는 다시 마네트 양의 머리카락을 잡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똑같군. 어떻게 이럴 수가. 그게 언제였지?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이마에 뭔가에 집중하는 듯한 흔적이 나타났을 때 그는 마네트 양에게도 그런 흔적이 나타났음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돌려놓고 다시 관찰했다. 내가 소환당하던 날 밤 아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지. 아내는 내가 잡혀갈까봐 무서워했어. 난 그렇지 않았지. 그리고 북탑으로 끌려갔을 때 그자들이 내 소매에서 이걸 발견했어. 돌려주시오. 내 몸이 탈출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 마음에는 위안이 될 테니. 나는 그렇게 말했지. 생생히 기억이 나. 그는 이 말을 입 밖에 내기까지
입술로 수없이 많은 문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적절한 어휘를 찾아냈을 때 그 말은 느렸지만 조리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당신은? 그가 놀랄 만큼 갑작스럽게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을 때 두 구경꾼은 또 한 번 긴장했다. 하지만 마네트 양은 그의 손에 잡힌 채 미동도 하지 않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두 분 선생님, 부탁인데 우리 쪽으로 오지 마세요.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들어봐. 그가 소리쳤다. 이 목소리는? 그는 이렇게 외치고는 그녀를 잡았던 손을 놓고 자신의 허연 머리칼을 미친 듯이 잡아뜯었다. 하지만 그에게 구두짓는 일만 남고 모든 게 죽어간 것처럼 이런 행동도 이내 가라앉았다. 그는 작은 꾸러미를 접어서 가슴팍에 소중히 보관했다. 그러면서도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고 우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아가씨는 너무 젊고 아직 한창이야. 그럴 리가 없어. 자, 죄수가 어떤 사람인지 봐. 이 손은 그녀가 아는 손이 아니고 그녀가 아는 얼굴이 아니야. 내 목소리는 그녀가 들었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고. 아니야. 그는 오래전 북탑에서 지낼 때 세월이 그렇게 천천히 흐를 수 없었어. 그때는. 그런데 상냥한 아가씨 이름이 뭐지? 아버지의 부드러워진 말투와 태도가 반가운 나머지 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아버지 가슴에 손을 갖다 댔다. 언젠가는 제 이름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누구이며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왜 제가 그분들의 고단한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지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기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부디 저를 안아주시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저에게 키스를 해주세요. 오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의 차갑고 허연 머리카락이 그녀의 빛나는 머리카락과 뒤엉켜 자유의 빛이 그 위에 내린 듯 따스해지고 밝게 빛났다. 만약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부디 그러기 빌어요. 제 목소리가 아버지에게 한때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던 그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소리내어 우셔도 괜찮아요. 소리내 우세요. 만약 제 머리카락을 만지셨을 때 그 감촉이 젊고 자유로웠던 아버지 가슴에 기댔던 사랑하는 이의 머리카락을 떠올리게 한다면 소리쳐 우세요. 만약 제가 우리의 집에서 아버지께 딸의 도리를 다하고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펴 드리겠다고 말씀드릴 때 오래전 아버지의 가련한 심장이 시들어가는 동안 비워둔 집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신다면 소리내 우셔도 괜찮아요. 그녀는 아버지의 목을 꼭 껴안고 아버지를 어린아이처럼 얼렀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고통은 끝났고 제가 아버지를 구해내려고 여기에 왔어요. 편안히 안식하고자 영국으로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릴 때 보람있게 보낼 수 있었던 지난 세월이 얼마나 속절없는지, 고국 프랑스가 아버지께 얼마나 사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기억하신다면 소리쳐 우셔도 좋아요. 또한 제 이름을 알려드리고 살아계신 아버지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을 드리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고통을 숨긴 탓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아버지의 존재도 모른 채 괴로워하며 밤새 잠 못 들고 울지 않았으므로 존경하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테니 소리쳐 우세요. 소리쳐 우셔도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와 저를 위해 울어주세요. 훌륭하신 신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얼굴에 떨어지는 아버지의 신성한 눈물과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아버지의 흐느낌이 느껴져요. 보세요. 고맙습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그는 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딸의 팔에 안긴 채 그대로 무너져 버렸다. 그 광경이 몹시도 뭉클한 데다 그동안 겪어야 했던 엄청난 고통과 부당함을 알기에 두 구경꾼의 얼굴도 눈물 범벅이 되었다. 다락방이 한동안 조용했을 때 모든 폭풍우가 그렇듯 인간의 생명이라는 폭풍우도 종래에는 잠잠해져서 침묵과 휴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었다. 흥분한 아버지의 가슴과 전율하던 몸도 잠잠해졌을 때 두 구경꾼은 아버지와 딸을 바닥에서 일으키려고 다가갔다. 아버지는 서서히 바닥으로 무너져 앉더니 기진맥진해서 기절할 듯 누웠다. 그리고 딸은 그런 아버지 머리를 제 팔에 누이고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햇볕을 가리는 차양처럼 아버지에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로리 씨가 연신 코를 푼 후 허리를 굽혀 부녀를 살피자 마네트 양이 손을 들며 말했다. 당장 파리를 떠날 수 있게 모든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래서 당장 아버지가 이 문을 나갈 수만 있다면 생각해봐요, 아가씨. 아버님께서 여행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로리 씨가 물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끔찍한 고초를 겪은 이 도시에 머물러 있느니 그 편이 나을 거예요. 그건 맞아요. 무릎을 꿇고 들여다보던 드파르주가 말했다. 그것보다야 낫지요. 이유를 불문하고 마네트 씨에게는 프랑스를 떠나는 게 최선이에요. 마차와 말을 준비할까요? 이건 업무요. 로리 씨가 돌연 사무적인 태도로 말했다.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제가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친절하셔라. 아버지가 얼마나 진정되셨는지 보세요. 게다가 지금 당장 저와 떠난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걱정이세요? 선생님이 우리를 여기 두고 가셨다가 돌아오시면 떠나기 전과 변함없이 조용한 아버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아버지를 잘 보살필게요. 그 다음에는 곧장 아버지로 옮기는 거예요. 로리 씨와 드파르주는 이 제안이 내키지 않았다. 한 명은 남고 싶었다. 하지만 말과 마차뿐 아니라 여행 증서도 준비해야 했다. 게다가 그날 하루도 끝나가던 터라 결국 서로 해야 할 일을 분담하고 서둘러 일을 보러 떠났다. 이윽고 어둠이 찾아오자 딸은 아버지 곁 딱딱한 바닥에 머리를 누웠다. 어둠이 점점 짙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누워 있었고 어느새 벽 틈으로 들어오는 빛도 잦아들어 어두워졌다. 로리 씨와 드파르주는 여행 준비를 모두 마치고 여행 외투와 옷 외에 빵과 고기, 포도주, 뜨거운 커피도 가지고 왔다. 드파르주는 이런 음식물과 자신이 가져온 램프를 구두공 걸상에 올려놓고 로리 씨와 함께 죄수를 깨워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어떤 지적인 인간도 겁을 먹고 어리둥절해하는 멍한 표정의 이 사람이 하는 수수께끼 같은 생각은 잊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이 들려준 말을 기억하는지, 자신이 자유의 몸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질문은 어떤 현자라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는 혼란스러워
너무 느리게 대답했다. 게다가 그런 모습에 놀란 사람들이 더는 귀찮게 하지 말자고 합의했다. 그는 아까와 달리 정신이 나간 것처럼 이따금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흔들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기뻐했고 딸이 말을 걸면 반드시 돌아보았다. 오랫동안 강압에 길들여진 그는 수동적으로 먹으라고 주는 것은 무엇이든 먹고 마셨고 입혀주는 대로 외투를 비롯한 다른 옷들을 입었다. 딸이 팔짱을 끼려고 팔을 잡아 끌자 순순히 응했으며 두 손으로 딸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갔다. 램프를 든 드파르주가 앞장서고 로리 씨는 단촐한 행렬에 맨 뒤에 섰다. 계단을 내려가기 전 그는 걸음을 멈추고 지붕을 응시하고 벽을 둘러보았다. 아버지, 이곳 기억하세요? 여기 올라던 때를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지? 하지만 그녀가 재차 묻기 전에 마치 반복해서 질문을 받기라도 한 듯 그가 중얼거렸다. 기억하느냐고? 아니, 기억나지 않아. 너무 오래전 일이야. 그가 어떻게 감옥에서 이 집으로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는 북탑 105호라고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자신을 오랫동안 애워쌌던 튼튼한 요새의 벽을 살피는 듯했다. 마당으로 내려오자 그는 도개교를 기대했는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나 도개교는 없었고 공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차였다. 그는 딸의 손을 내려놓고 다시 머리를 움켜쥐었다. 문가에는 아무도 없고 수많은 창문에도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길가에도 오가는 행인 하나 없었다. 부자연스러운 침묵과 적막함만 그곳을 채우고 있었다. 보이는 사람은 오직 한 명, 드파르주 부인뿐이었다. 그녀는 문설주에 기대어 뜨개질에 몰두하고 있었다. 죄수가 마차에 오르고 딸이 뒤따라 올랐다. 로리 씨가 계단에 발을 내디딜 때 가련한 죄수의 구두 짓는 연장과 완성하지 못한 구두를 갖다 달라고 했다. 드파르주 부인은 남편에게 자신이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뜨개질을 하며 불빛을 벗어나 마당으로 갔다. 그녀는 금세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전해주었다. 그리고 다시 문설주에 기대어 뜨개질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드파르주가 마차에 오르며 외쳤다. 성문으로 가주시오. 마부가 채찍을 휘두르자 말들은 흔들리는 희미한 가로등 밑을 달렸다. 지나치게 흔들리는 가로등 아래를 지나자 부유한 동네의 가로등 불빛은 더 밝았고 가난한 동네의 불빛은 어두웠다. 불 밝힌 가게와 흥겨운 사람들, 번쩍거리는 커피숍, 극장이 나왔고 어느새 도시의 성문에 이르렀다. 검문소에는 손에 등불을 든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여행증 좀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나리. 드파르주가 마차에서 내려 진지한 표정으로 병사를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 이 안에 있는 머리가 허연 신사를 포함한 모두의 여행증입니다. 모두 제게 맡기셨지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고 군용 등불 사이로 왁자지껄하게 움직이더니 제복 입은 손에 들린 등 하나가 마차 안을 비췄고 팔의 주인이 낯선 백발의 신사를 살폈다. 좋아, 통과. 제복 입은 병사가 말했다. 잘들 계시오. 드파르주가 외쳤다. 그들은 점점 희미해지는 짧은 가로등 숲을 지나 마침내 거대한 별빛 아래로 나왔다. 움직이지 않고
영원한 별들의 아치 아래. 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별은 이 작은 땅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고통받고 죽어가는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 우리를 비추는지 어떤지도 알 수 없다고 한다. 밤 그림자는 커다랗고 시꺼맸다. 새벽이 오기 전 춥고 불안한 시간 동안 유령들은 또다시 자르비스 로리의 귀에 대고 예전 질문을 속삭였다. 로리는 묻혀있다가 파내어진 얼마 안 된 이의 맞은편에 앉아 그에게서 섬세한 감각이 사라졌는지 회복될 수는 있을지 궁금해야 하던 터였다. 되살아나고 싶은가? 대답은 그때와 같았다. 잘 모르겠소.